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4년 제28회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에 이제 직전에 김훈 작가님 의 그 소설 화장과 에세이 3편을 직전에 다뤘고, 이번 시간에 그 이후의 작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문순태 작가님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단편을 먼저 볼게요. 전 이 소설 참 좋게 봤어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 집에 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피해서 아내는 도망가기도 하고 딴 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게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해도 그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그 집에 올 때 가져왔던 그런 물품들에서 났던 냄새인 거죠. 그거 보고 자식이 또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근데 이걸 쓰신 작가님이 1941년 생이세요. 딱 41년생이시니까 2004년에는 거의 예순이 넘으셨죠. 딱 그러니까 이 정도 연배의 작가님이 쓰실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또 뭔가 그 어머니 얘기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딱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 젊은 작가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뭔가 수필 같은 느낌도 들고. 어 하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일단 이 글을 보면서 예. 뭐 할머니를 음. 뭐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이렇게 잘 봤으니까요. 음. 굉장히 좀 뭔가 강렬하게 음. 와닿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냄새와 그리고 밥을 또 이렇게 계속 짓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둘째 아들한테 갔더니 이제 실종되는 그런 맞아. 음. 사건이잖아요. 그건 역시 약간 좀 짠하게 느껴지는. 음. 어, 맞아요. 저는 정말 처음에. 이게 뭐,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뭐 아주 잘 봤습니다. 음. 저는 이게 처음에 냄새가 그냥 어머니 몸에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면 특유의 그런 몸에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인가?'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텐데 좀 의아했었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지?' 근데 맞음 인제 뒤로 갈수록 인제 그게 어떤 반전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88 쪽에 어 "우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 이거야? 욕심이 많죠. 특히 생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해요. 몸에 좋다는 약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서 드시는 것 몰라서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건 몸이 약하시니까 젊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어. 옥욕심은 또 얼마나 많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내랑 실간이를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89 쪽에 이게 이 소설은 이제 어머니에게 바치는 소설 같아요.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존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죠.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근데 어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나는데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코리안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젓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켓 지린내, 고리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금털털 고리탑탑, 쓰고 쉬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이게 아니 이렇게 다양한 냄새가 어머니한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뒤에 다 설명이 되죠. 다양한 물품들에서 나는 냄새 같다는 거. 음. 91쪽에는 젊었을 때 어머니에게 났던 냄새가 묘사가 돼요. 연분홍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한테서는 달콤한 박하분 냄새가 솔솔 내 콧속을 간지렸다. 깊숙한 산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 나르는 봄철 내내 어머니의 몸에서는 아카시아 꽃 향기보다 더 알큼한 취나물 냄새가 녹진하게 배어 있었다. 어, 부엌에서는 언제나 진간장과 된장 냄새와 함께 어머니 냄새가 풍겼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냄새에 관한 소설이죠.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냄새를 묘사를 하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92쪽에 보면은 어 어렸을 적 얘기인 거죠. 화자의 어렸을 적. 그때 나는 어머니의 땀 냄새가 조금도 싫지가 않았다. 오히려 잘 익은 개똥참외의 냄새처럼 달콤하기만 했다. 엄니 냄새가 겁나게 좋다. 어따 이놈의 자식. 땀 냄새, 신 냄새가 멋이 좋다고 그려. 그래도 나는 엄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잠이 솔솔 잘 온단께. 시방은 그래도 후제 색시 얻으면 늙어 빠진 엄의 냄새 싫어할 거다. 아니요, 나는 엄니 냄새만 좋아할겨. 두고 볼티어? 두고 봐. 엄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더운 것도 추운 것도 다 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니 냄새는 마술 냄새요. 이게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훈훈해요. 어. 근데 그런 어머니를 시골에서부터 고향에서부터 이제 모신다고 데려왔죠. 근데 그게 또 인제 저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어머니가 인제 이삭을 주우러 다니시고 그리고 꽃 화분에 꽂혀 있는 꽃을 다 뽑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꽃이 무슨 소용이요? 들이나 산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요. 도회지에서는 흙 한 주먹이 참말로 아쉬워야. 꽃만 보랗고 있으면 못하다냐. 꽃 대신에 가지나 고치를 심어서 반찬해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죠. 호박도 심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반찬을 만들어요. 어 95 쪽에 보면 "아이들도 호박잎 쌈을 잘 먹었다. 그러나 아내는 어머니가 갖고 만든 반찬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고부 갈등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때부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냄새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야채와 고기로 따로 반찬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화분에서 손수 갖고 채소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시장을 보아 반찬을 만들었기에 식탁은 늘 성찬이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반찬을 만들었던. 어 그러다가 인제 어머니를 동생 집으로 쫓아내고 음 청소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청소하다가 아내가 발견해요. 어떤 장소에서. "여보, 여보 이게 다 뭐죠?" 프로에 친 보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훅 덮쳐왔다. 보따리 속에는 녹슨 호미와 오래된 선쫄, 함석 젖주걱, 환자로 짠 손때 묻은 떼전, 흰 다우다천의 돈주머니, 짙은 밤색의 나일론 머플러, 떼꼬개 전 앞치마 등이 들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났던 거죠. 노막 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을 주워다 놓은 거죠? 음. 어 근데 이게 어머니의 냄새의 진원지를 알았는데 보따리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요. 어 도대체 이런 허접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쓰레기? 아니면 보물이라도 되나요? 뭐 이런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106쪽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말이 벌겋게 달궈진 부젓가락처럼 오목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병든 시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을 위해 짐승처럼 살아온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신선한 세월이 발효하면서 풍겨져 나온 짙은 사람의 향기였다. 고통스러웠던 긴 세월의 덮개 같은 것. 어머니 냄새는 80평생 동안 푹 곰삭은 삶의 냄새이며 희로애락의 기나긴 시간에 의해 분해되는 유기체의 냄새가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냄새가 내 몸의 모든 핏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거의 끝나거든요.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예. 또 한편에 소나기를 본 것처럼 굉장히 뭐 서정적인, 그리고 사실 이 냄새라는 또 어떤 주제로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쓴 주제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은 나지 않고, 뭐 향수라는 거 있죠. 또 그, 다르죠 또. 그 소설 예, 있죠. 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에 남는 그런 어떤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특히나 이제 냄새로 끌어갔는데 거의 이제 수필 같은 느낌, 에세이 같은 뭐 9시 내 고향 같은 데서 이 라디오 같은 데서 사연을 읽어 주잖아요. 그런 사연에 나올 법한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가져온 거였더라." 하면서 그렇게 사연으로 내도 채택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영화로 이렇게 딱 만들어도 뭔가 가슴이 좀 찡한 마지막에 반전도 하면서. 그런데 좀 그 세대는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 좀 감동적인데 '내가 쓸 수는 없겠다.' 어 약간 좀 시차가 좀 이게 격차가 있다, 세대 차가. 단순해도 좋았어요. 이야기 자체, 메시지 자체도 단순하잖아요. 묵직하고 어 깔끔해요. 심플하고.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넘어가서요. 구요서 작가님의 밤이 지나가다. 이 소설. 이 소설 이 소설 인제 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어 뭐 혼자 혼자 울죠. 혼자 이제 혼자 울고 혼자 너무 어떤 상태냐면, 제가 117쪽 볼게요. 몸속에 뭔가가 차오르기 시작하며 여자는 2년 전에 완공된 도시 밖의 물막이 두고로 차를 몰았다. 거기 가서 담수호 밖으론 바다가 일렁였다. 몸에 차오르는 것의 정체를 여자는 알지 못했다. 슬픔 같기도 하고 외로움 같기도 했으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들의 요인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기에 여자는 그것을 슬픔이라고도 외로움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생리증후군과도 같아서 의지로서 어찌해 볼 문제가 아니었다. 어 그녀의 몸 안에 고이기 시작했대요, 그게. 외로움인지 슬픔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고여서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서 그걸 토해내듯이 울음으로 우는 거죠, 그냥.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뭐지?' 정체를 몰라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여자는 어디 저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죠. 그래서 여자는 그 그리움을 막연히 비욘드라고만 이름하였을 뿐 그 내용과 까닭은 알 수가 없었대요. 아이도 낳았다. 행복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예요, 여자가. 이런 상태에서 우연히 그 아이가 그 컴퓨터 화면에 띄어오는 어떤 사이트에 우주를 본 거죠. 우주를 봤어요. 그 사진들. 아 그래서 천문대에 가게 된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 우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영감을 받은 거죠. 달의 분화구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5월에 관측이 가능하다 하면서 혜성이 오는 시기가 또 나왔어요. 너 당장 천문대 가고 싶지 않니? 5월이었다. 이런 문장. 그래서 천문대 간 거죠. 아이와 그 남편과. 천문대에서 혜성을 관측을 해요. 음, 관측을 하고 125쪽에 보면 여자는 렌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혜성은 망원경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크게 출렁였다.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가 버리죠. 겨우 20여 초. 길어야 1분 남짓 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뒤에 줄 서 있으니까. 미진함 정도가 아니라 천문대에 온 것이 후회될 만큼이었다. 별 관측에 대해 누구보다 기대가 컸던 아이도 그 짧은 순간에 충분히 만족했건만. 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테라스 끝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를 봤어요. 검은 바지와 검은 드레스 셔츠 그리고 흰색 재킷. 이 남자도 정체가 불명확해요.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보여요. 이 여자한테. 남자는 혼자였다. 어, 혼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파트 2로 가는 거죠. 이렇게 왜 우는지 모르는 자기 안에 어떤 게 차오르는 그런 여자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정체를 보기 위해서 천문대에 왔고 별을 이제 혜성을 관측했고 우연히 어떤 낯선 남자를 만나요. 그냥 본 거죠, 그냥. 어, 보고 여자는 남편과 함께 지중해 식 작은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그냥 숙소 안에 들어갔어요. 127쪽에 보면 6층이었다. 이 6층이었다라는 서술 나중에 또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 좀 단서를 볼 수 있는 게 128쪽이에요.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남편이 하는 말인데요. 당신은 갈등이나 불화 따위에 대한 혐오 같은 걸 갖고 있어. 그런 거라면 참질 못하지. 땅 위의 사람들과 섭슬리는 것 자체를 기피했던 거요. 그래서 당신을 선녀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과 섭슬려 갈등하느니 차라리 참고 견디자는 것이겠지. 나와 아이와도.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린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어.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남편이. 그 갈등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여자 안에 뭐가 그 화가 누적이 됐나? 이런 추측이 되긴 해요. 129쪽에 보면 여자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미안해요. 여자는 혼자 속으로 말했다. 지금 나는 다만 하룻밤이라도 당신과 아이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삶에 대한 계획과 아이의 장래까지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낯선 남자. 나는 그를 몰라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쨌든 남편과 뭐 대화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아이와도 얘기하고 밤이 깊어가고 밤이 지나가죠. 음. 그리고 우연히 또 이게 남편과 아이가 자고 있는데 고양이를 만나고 어, 여자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밤이 지났어. 밤이 지난 거야. 이게 지나갔어요. 아침이 됐고 여자는 어 햇살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아까 밤에 우연히 봤던 낯선 남자가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갔나요, 그 사람? 간 건가요? 예,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6층 몇 호실이었는지 여자는 기억할 수 없었다. 여자는 여직원에게 남편의 이름을 댔다. 여직원이 말했다. 6층이 아니라 5층입니다. 5층 508호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런 반전이. 자, 이 밤이 지나가다. 밤이 지나다.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근데 좀 너무 아리송한 느낌이 이 들기도 하고 아리송하다. 그리고 이 반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과 아이와 같이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까 6 층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던 건가? 이 착각 속에서? 어떤 환상 속에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어. 이 여자도 지금 되게 아리까리한 거죠 지금 정신이. 환상 소설 같은 느낌? 어, 아까 고양이도 그렇고요. 밤에 본 고양이. 뭔가 섬뜩하잖아요. 뭔가 음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소설의 어떤 다양한 이제 뭐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흥미롭지만 음.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하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반전과 이 고양이와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속성이 어울릴 수 있을지 약간의 뭔가 의구심이 가긴 해요. 음. 근데도 뭔가 분위기는 음. 신비스러워서 맞아요. 우주 분위기 나오고. 자체는 좋아요. 우주 나오고 해성 나오고 별 나오고 하니까 뭔가 까마득하고 아득한 느낌이 있어요. 우주가 자꾸 연상이 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자는 왜 눈물이 차오르고 왜 우는 거지? 어. 그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여 여자는 왜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그런 뭔가 떡밥을 또 이렇게 던지면은 사실 나중에 뭔가 회수가 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게 좋은데 혹은 뭔가 열린 결말이라도 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도 그러면은 5 층에 있는 뭐 가족들 왜 그 남자가 마치 남편처럼 얘기를 했다. 혹은 내가 본 것은 환상이고 내 가족도 환상이었다. 어. 혹은 그 그림자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그 유명한 영화처럼 내 그냥 환상 속의 이미지 생각들이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 여자가 이제 우울감이나 어떤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뭐 환상 장치? 이것까지 뭔가 닿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러게요. 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단편이 김승희 작가님의 진흙 파이를 굽는 시간. 여기에는 총 3 명의 화자가 나와요. 독특한 게 당시에 요즘엔 없을 것 같은데 전화팅? 전화 전화로 뭔가 수다를 떠는 낯선 사람과 이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 그래서 총 3 명의 화자 카시오페이아, 나 조지아야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닉네임인데 별칭인데 조지아와 카시오페이아와 또 한 사람이 더 이게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계속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다 여성 화자인 것 같고 조지아가 먼저 말을 합니다. 예 조지아가 막 이렇게 "카시오페이아 나 조지아야. 왜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자신이 바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해서 나는 설마 하고 부정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마음 졸였는데 대구 지하철 방화범이 잡힌 지 되었더라? 텔레비전에서 방화범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평범한 중늙은이 아저씨더라?" 이 혼자 그러니까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주저리.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조지아한테 카시오페아한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뭐 방화 "네가 왜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했냐."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 보는 거죠. 방화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다가 "익명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 싶어졌어." 뭐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버려진 인간이야. 너도 나도. 십자매 팬티의 스펀지도." 이 십자매 팬티는 어떤 서클이거든요. 모임인데 뒤에도 나오는데 스펀지도 사람이에요. 자 카시오페이아, 조지아, 스펀지 이 세 사람이 화자입니다. 한 명씩 얘기할 텐데 "버려진 인간들의 모습은 어딘가 비슷비슷하잖아." 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카시오페이아의 직업은 남편이 교수인데 논문 대필하고 있어요. 논문 논문을 대필해서 먹고 살죠. 어 근데 그리고 이제 김소월의 시에도 관심이 있어요. 왕십리라는 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왕십리라는 시 구조는 이러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논문 대필이 뭐가 나빠?" 뭐 이런 얘기. 또 세태 비판도 하죠. "또 교수들이 쓰는 논문은 별거야? 요즘 논문이란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야. 좀 유명한 학자들이 좀 괜찮은 듯한 말을 인용한 뒤 꼭 각주로 달고 뒤에 꼭 참고 문헌을 붙이면 되는 거야. 원서를 꼭 참고 문헌에 넣도록 하고 가급적 영어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걸?" 뭐 이게 저는 '이 소설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화두가 되는 뭐 신문 기사에 났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논문 대필 사건 이런 거. 그런 걸 비판하기 위해 쓴 것 같아요. 사회적 사건들. 그거 꽤 나오거든요. 논문 대리 집필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수 논문도 별거 아니라는 거야. 형식만 갖추면 돼." 이게 노골적으로 풍자하는 거잖아요. 음. 뭐 "한때 탈식민주의적 글쓰기라는 논쟁이 있었잖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또 롤랑 바르트의 환칭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어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논문 대필에 대한 풍자, 비판 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진흙파이잖아." 진흙파이에 본인들을 빗대요. 비유해요. 그래서 제목이 진흙파이를 굽는 시간인 거고 "잠깐만 회사 전화가 울린다. 전화 좀 받고 또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카시오페이아의 수다는 끝이 납니다. 혼자 말하는 게 끝나고 147 쪽에 보면 "조지야. 조지야 나야. 난 지금 항아리 속에 들어왔어." 응. 이제 제일 처음 파트가 "카시오페이아야 나 조지아야." 조지아가 얘기했죠 처음에. 그다음에 147 쪽부터는 카시오페이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인제 "내가 그날 배낭에 석유통을 넣어 가지고 그 지하철에 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죠. 자기가 불을 내진 않았는데. 근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것도 뭔가 풍자하려는 의도인가? 아무튼 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이걸 누가 말렸다는 거죠. 자기가 불 내려고 했는데 말렸다. "푸른 멍. 왜 멍이란 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릴까? 지금 내 팔은 계속 멍멍멍 하는 소리가 들려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내가 상당히 큰 항아리 하나를 맞추었잖아." 하면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 부드러운 흙의 살결. 흙. 그것은 나에게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음. 여자들의 이야기는 민담이지 구슬이고 설화야."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세 명의 여자들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독백이긴 하지만 다 각각의 독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수다스러워요. 뭔가 계속 주저리 뭔가 말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의 이야기, 민담, 구슬이고 설화야. 어 그리고 자기가 항아리 맞추러 가서 구멍을 카시오페이아 별자리 모양으로 뚫었던 얘기.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져 가지고
전화방 일을 시작한 그 남자가 에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어. 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세태 비판이 나옵니다 또. 150쪽 중간에. "아니 요즘 세상 일은 모든 것이 다 매춘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어. 요즘 같은 시대엔 모든 길이 다 매춘으로 포르노로 통하는가 봐. 우리 시대의 로마는 돈이야. 그러니까 모든 길이 포르노로 흘러가는 거야." 이걸 비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비판 나오고 151 쪽에 IMF. "IMF 때문에 뭐 명월기가 대학을 못 갔잖아." 하면서 명월기는 딸인데 152 쪽에 보면 "우리 명월기는 지금도 음악 학원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명강사인데 물론 그 학원 학생들은 다 명월기가 서울 음대 나온 줄 알지 정말 걔는 바이올린에 혼을 불어넣어내서 그 혼을 향유할 줄 아는 애거든. 그렇게 난리는 명강사인데도 명월기는 삼류대학 다니는 강사들보다 월급이 적어. 어. 혼자 울고 있어." 이것도 이제 풍자죠. 비판이고. 이 소설은 방향이 명확해요. 아까 인제 논문 대필 얘기 나오더니 지금은 인제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처우도 못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포르노 얘기도 나오고 성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화자의 얘기가 끝나고 154 쪽에 가면 세 번째 화자, 이게 마지막 화자인데요. "나 스펀지야. 나 스펀지야. 얘 조지야. 너 카시오페이야. 너희들은 왜 요즘 십자매 팬티에 나오지 않니? 너희들이 안 나오니까 나하고 안드로메다하고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 이 스펀지가 하는 일은 십자매 팬티를 만드는 일이에요. 십자매에 진짜 새의 팬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형들 인형들을 조립하는 일을 하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좀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인제 시어머니 여기도 고부 갈등이 모르겠어요. 고부 갈등이 당대에는 되게 2000 년대 초반만 해도 엄청 이슈였나 봐요. 우리가 지난번 할 때도 고부 갈등 엄청 나왔죠. 근데 여기서 또 나와요. 정말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 엄청 풍자하고 있거든요. 지어 마신 효의 병풍을 머리 위에 거느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 종일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신다. 뭐 이런 거의 풍자하는 얘기죠. 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조의금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에는 리얼돌 해서 여성 대용 인형이래. 뭐 유통망만 잘 뚫으면 수요가 엄청 폭발적일 거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뭐 에로 산업 뭐 이런 유망 직종이 없다. 그러면서 뭐 "인형 같이 만들어 볼래?" 뭐 이런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수어를 한다." 그러면서 끝나요. 화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진흙 파일을 굽는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일단 뭐 다양한 비평과 비판과 약간 우화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재밌긴 한데요. 저도 뭐 이런 류의 소설을 한번 써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좀 이제 더 와닿겠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방식이 예, 그 되게 방식. 신선하고 참신하긴 한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사로만 이 모든 세상을 세계관을 다 설명하는 거라서 되게 여기서도 많은 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어 까딱하면은 이게 뭔가 좀 그 하나로 이렇게 점이 안 모여서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기억이 안 남거든요. 하나하나 재밌긴 한데. 저도 이 소설 처음 했는데 되게 신선하다. 뭐 나한테 자꾸 말을 거네? 그랬는데 읽을수록 이 소설이 좀 뒷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뒤로 갈수록 이게 분산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예. 계속 이 사유를 사실 좀 뭐였지? 그 성경이나
혹은 예전에 있었던 상징들이나 네. 혹은 다양한 어떤 좀 이렇게 풍자 같은 것들을, 해악 같은 것들을 좀,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꾸려요. 하나의 어떤 동물 농장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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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이제 점점 그 의미가 이제 짙어지면서, 뭔가 이게 그 글의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도 하는 어떤 논의들이 다 하나하나 재밌고, 하나하나 뭔가 의미가 깊게 박혀 있지만, 어, 결국에 이 진흙이라는 것도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저거잖아요. 그 진흙으로 만든 인간, 마치 아, 이제 창세기 전에서 네, 뭐 창세기. 신이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든 것처럼. 어, 근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모순들과 뭔가 망상들과 나약함과 뭔가 다양한 이제 망상적 주제를 뭐 쉼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와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하는 어떤 이야기의 어떤 중심 서사는 뭘까? 근데 이제 이대로도 이제 사실 약간 그 인간의 어떤 혼잡한 인간성, 그야말로 좀 뭐 되게 혼재된 약간 좀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지만 그 무의식이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거대한 건축물로서 뭔가 굉장히 좀 기존의 원래 세계를 좀 많이 비판풍자할 정도의 어떤 거대한 권력으로서 뭔가 작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그러니까 뭐 논문, 아까 논문 대필이라든지 아니면 성산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고부 갈등, 뭐 이게 이런 거 다 다루고 있는데 너무 많이 주제가 다뤄지고 다 이렇게 다 흩어지는. 그리고 뭐 아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나오지만 이게 왜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이게 하나로 모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방식 그래서 자체는 대구 재밌는데. 응.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어떤 이런 물음도 응. 여기서는 약간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그죠. 약간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살인 욕망이나 충동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망상 속에서 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계기도 어. 없고 예. 어, 이 비극을 보는 어떤 인간의 자세 음. 혹은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의식의 어떤 충돌 그런 어떤 공포 예. 그런 것들도 뭔가 발견이 잘 되진 않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모든 어떤 이 우화들이 비극으로 친다면 뭐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비극은 뭐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희극으로 끝나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음. 비극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극이고 인간의 존재가 비극이다. 음. 비극이자 희극이다.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해석까지 갔다면 음. 이게 또 소설이 또 빛나는 지점이 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이 소설은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네요. 네, 좋습니다. 좀 아쉬웠다. 형식은 되게 참신한데 재밌는데 확 이제 딱 잡아 끌거든요, 도입부에서. 근데 뒤로 갈수록 뒷심이 떨어지는 그런 형식 아닌가. 잘 쓰지 않으면. 자, 다음 소설은 전성태 작가님의 존재의 숲입니다. 저는 이 소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소설 자체가 어, 어떤 한 개그맨 코미디언이 있죠. 근데 이 코미디언이 잘 웃기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어떤 점집에 갔는데 뭐 거기서 인제 그 사람하고 인제 대화 나누다가 인제 친해져 가지고 거기 가끔씩 놀러 가서
놀러 가서 그 점쟁이가 해 주는 얘기, 방문가 얘기 듣고 서로 그냥 이야기 들으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 그래서 그 점쟁이가 알려주죠. 어 그래서 그 골짜기로 가요. 그게 인제 처음에 인트로에 나오죠. "나는 이 이야기를 문지방에 기대어 들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재밌어요. 그 구성 자체도 되게 재밌고 어떤 진짜 우화 같은 느낌?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여우꼴의 역골댁, 역골댁 얘기 역골댁의 또 아들 얘기도 나오고요. 역골댁은 뻥쟁이 할머니였다. 뭐 이런 얘기. 이 이야기가 역골댁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갑자기 뭐 죽은 얘기도 나오고 근데 또 이어서 내 그 청년 나의 이야기가 또 다시 돌아와요. 역골댁 얘기 잠깐 나오고 근데 갑자기 강아지가 누렁이가 자꾸 날 따라오고 그리고 동네를 배회하는 어떤 낯선 노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동네에서 누렁이를 잡죠. 어. 동네에서 개를 먹는데 여기서 인제 또 반전이 그 개를 먹은 순간부터 노인네가 보이지 않더라. 어. 그럼 그 개는 뭐지? 노인네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인제 소설이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인제 이 나는 이 마을을 떠나죠. 되게 신비한 분위기인데요. 좀 처음부터 좀 어 보면은 좀 와닿는 문장들을 좀 보면은 어 "나는 정식으로 개그맨이 되고 7 회를 넘겼는데도 시쳇말로 뜨지 못했다." 어 뜨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 인제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비감에 젖어 나는 찾아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가만히 듣고 앉았던 그가 자신을 한번 웃겨 보라고 했다." 이 172 쪽인데 "나는 남 웃겨 주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갈고 닦은 개그를 몇 개 보여줬죠. 그런데 그는 인내 한쪽 실룩이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입에 올랐으되 삶을 앓고 있지는 못한 형국이군요." 어 강렬하죠. 점쟁이가 할 만한 말인데 "말이 입에 올랐으되 삶을 밟고 있지는 못한 형국이다." "내 오늘 평생 글을 다뤘다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해 드리리다." 그 노인의 평생 소원이 문장이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는 글을 짓는 거라는데 그걸 못했답디다. 말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더란 것이오. 하물며 세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일이야. 어쩌면 쉬운 일 축에 들지 모르지요. 말 다루는 사람이라니까 내 하는 말이오. 재미없더라도 더러와서 나랑 얘기나 나눕시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관계가. 음. 남 웃기는 사람이 되되 울며 웃게 하는 개그맨이 되는 게 나의 꿈이었다. 그 뒤로 가끔 그를 찾을 때마다 그는 방문객들한테서 들은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며 내 의견을 묻곤 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여편네 얘기를 합니다. 여편네라고 써 있죠. 그 여인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옆집 과부와 눈이 맞았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덜 다치는 방향으로 일을 수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어봐요, 점쟁이가. "셋 다 덜 다치는 방향으로 말입니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 주죠. 어떤 수를 썼는지. "나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라 일러줬어.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우리 서방이 귀신을 홀려서 옆집 여편네를 유혹했다네. 굿이란 그런 것이니까. 그 여편네 그래도 남편한테 당한 배신감이 안 풀릴 것 같다고 합디다. 그래서 벌로 한 석 달 실성한 사람 행세를 하게 해 보라고 했소. 그 여편네 좋아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판결 같은 지혜로운 얘기를 해준 거죠. 따지고 보니까 174쪽에 그 해석이 나와요. 우선 남편의 외도를 온 동네에 구스로 까발리는 아내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바람난 두 사람을 톡톡히 유세시켰으니 분풀이는 좀 될 테고 급한국에 연애질은 더 못할 테니 확실하게 막으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정으로 옆집 과부에게 눈을 돌린 게 아니라 미혹에 그랬다고 만방에 알림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지. 남편이나 옆집 과부 입장에서야 잠시 우습게 까면 되겠지만 일이 그만한 선에서 매듭져 천만다행일 테고 정분난 데서 정이 쏙 빠지니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감정 따위는 어느 정도 덜리라. 그제야 무릎이 탁 처지게 웃음이 나왔다. 선생, 해학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글쎄 옳시다. 캄캄한 삶을 밟아야겠지요. 그러면 말이 자연히 따르지 않겠소? 요새 사람들 캄캄한 이야기를 싫어할 것 같지만 실상은 없어서 못 듣는 것이다. 그럼 흔한 말로 진창에서 구르며 겪어봐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 말을 안 믿소. 자기 연민은 공연히 억제가 되기 십상이지. 그저 남 이야기나 재미나게 듣는 수밖에. 절실하면 남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건 아니겠소? 이야기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데가 있습니까? 나야 여기서 죽고 있소. 날마다 기막힌 사연들이 이 책상머리에서 풀어지지요. 난 27에 어느 북쪽 골짜기에 들었다가 큰 별똥을 주워온 적이 있어. 그 뒤로 남 이야기 듣는 재미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와의 교류가 한 석 달이나 지났을 무렵 그가 약도 한 장을 끓여주며 말했다. 별똥이 많이 떨어진 골짜기니 재수 좋으면 하나쯤 주워올 수도 있겠지만 욕심은 내지 마오. 오랫동안 말에 시달렸으니 그저 입 닫고 명상이나 하다 오든지. 이제 해야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오두막에서 홀로 살다간 실성한 어느 여인네와 그네의 아들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구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재밌고 재밌잖아요. 이 자체로. 여기까지 봤는데 혹시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여기까지는 아주 재밌게 뭐 마치 설화를 읽는 것처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좀 아, 이상해져요. 아주 이상해졌는데 구성이 앞에는 마음에 드는데 자, 그 네. 뒤에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저는 이 점쟁이 도인 뭐 이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그렇고 아까 뭐 말이 입에 올랐을 때 삶을 밟고 있지는 못한 형국이군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네 얘기도 하죠. 평생 글을 달았다는 문장이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는 글을 짓고 싶다. 아, 이게 뭘까? 저는 근데 이 도인의 말이 왠지 전성태 작가님의 말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도인의 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아주 흥미롭게 본 구절이 그 구절인데요. 마치 이제 소설가의 어떤 자신에게도 주는 질문이면서 자신의 이 화자한테도 주는 어떤 질문 같은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고 이 상황 자체도 너무 좀 우화적이고 뭔가 신비스럽고 저는 뭐 처음에는 이거 너무 괜찮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인트로. 이게 제일 처음은 그 나는 이 이야기를 문지방에 기대어 들었다 하면서 뭐 오두막에서 내가 지내는데 그 뭐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엿듣는다. 요런 식으로 인트로가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다가 갑자기 인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개그맨인데 못 떴다. 근데 그러면서 인제 이 점쟁이와 만나는 사연을 풀어 썰을 푸는 건데 이런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음. 너무 좋았고 '왜 내가 이 오두막에 와서 이게 엿듣게 되었나.' 이런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 해학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캄캄한 삶을 밟아야겠지요. 그러면 말이 자연히 따르지 않겠소? 캄캄한 삶을 밟는다. 음. 그럼 흔한 말로 진창에서 구르며 겪어봐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 말을 안 믿소. 어 그래서 자기 연민은 공연히 억지가 되기 십상이지. 그저 남 이야기나 재미나게 듣는 수밖에. 이야기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데가 있습니까? 나야 여기서 죽고 있소. 이야기를 줍는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상황 자체가. 아, 소설가가 되려면 이야기를 주어야 된다. 어. 여기 이제 이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또 약간 뭔가 중국에서 뭔가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맞아. 중국 이런 상황. 예, 스승과 제자. 예, 특히나 이렇게 약간 선문답처럼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상황. 앞에 이제 이런 게 중국에서의 어떤 전통인지 맞아, 맞아. 이게 그런 되게 느낌. 신기롭거든요. 예, 신비한 맞아요. 분위기. 예. 뭔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좀 아리송한데 뭔가 또 뭔가 철학적이고 그리고 약간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더해서 약간 궁금증까지 불러일으키는 맞아, 맞아. 어, 이런 어떤 구조는 정말 잘 짰다. 예. 이렇게 좋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소설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의 이야기를 주워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주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175 쪽이 이제 해야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오두막에서 홀로 살다간 실성한 어느 여인네와 그네의 아들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지? 했는데 그 역골땡 얘기가 나오죠. 역골땡은 이게 요약하면 뻥쟁이 할멈이에요. 무장공비 얘기 나옵니다. 자기 집에 무장공비가 들어왔어. 근데 이게 뻥이에요. 근데 왜 이런 뻥을 치느냐. 177쪽에 보면 "우리 새끼 보라고 애미 이리 사는 거 어디서 보고 혹시나 올까 해서 그랬소. 아 후회스럽소. 일이 이리 된 건 하나도 안 부끄럽소만 아들 생각하니까 인제 왜 그랬나 싶은 것이 형사 양반도 그 죽그릇 보셨소? 내가 그 아이라도 정남이 떨어져서 안 올 것이오. 보상금 탐나서 한 짓에 자식 핑계 댄다고 사람들은 분개했다. 역골댁은 보름남짓 구리로 살았다. 근데 이게 다 죽게 된 물송장이 되어 돌아왔죠. 엄청 두들겨 맞았던 것 같아요, 역골댁은 거짓말하는 바람에. 왜냐면 난리가 났거든요. 뉴스에서도 오고 군인도 오고 헬기도 오고 간첩 잡는다고 당시에. 근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새끼 그 아들을 보고 싶었던 어미였던 거죠. 그렇게 다시 눌러 앉았으나 사람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줬다. 혼자 돌며 들이를 하고 조용히 살았다. 죽기 5해 전에는 실성을 해서 산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어. 하루 낮에 밤주러 산 너머 골짜기로 갔다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되고 나흘 만에 여옥골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은 수구초심이라 하였다. 망자 당년 71세였다. 그리고 인제 그 아들이 청년 아들이 오죠. 어 와서 왔다가 인제 가죠. 이런 얘긴데요. 어 어떠셨나요? 이 역골땡 얘기. 음 아들 어, 얘기를. 네. 저는 이거가 좀 너무 이야기가 너무 전개가 빨랐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 할머니가 막 미치고 자꾸 거짓말하고 무장공비 있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진짜 뭐 뻥쟁이 할머니라고 불리다가 막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하면서 집에 피난 와서 도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 이런 어떤 전개력이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누렁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끝나고 누렁이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음. 이거는 뭐 더 뜬금없어요. 아. 약간 음음. 뭐 그런 어떤 마을에 뭐 미친 여자나 음.
아니면은 선신? 음. 약간 돛 닦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특이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는 얘기. 응. 근데 갑자기 누렁이가 탁 나오니까 어. 근데 이게 알고 뭐지? 보니까 누렁이가 그 노인의 그런 거였죠. 맨 뒤에 보면은 189 쪽에 보면 누렁이를 잡아먹었어요. "혹시 양철집 누렁이에요?" 그러면서 "양철집도 무슨 개를 기르나? 예전에 옆골댁 할망구라고 그 노인이 기르던 개요. 주인 죽고 나서 동네를 싸돌아다니며 남의 개밥이나 훔쳐 먹었지. 이장이 앞침에 공기총으로 잡았소. 늙어서 영물이 다 된 놈인데 밖으로만 돌아서 고기가 질기지는 않소. 나는 솥을 건 자리를 돌아보고 소름이 쫙 돋았다. 얼마 전까지도 앉아있던 노인네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튿날 일부러 개울을 내다보았다. 매일같이 거기 앉아 요광을 씻던 노인네가 보이지 않았다. 노인네들한테 물어볼까 하고 기다렸으나 그네들도 무슨 약속이나 한데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혹시 지금껏 헛개비를 본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누렁이는 개가 아니라 귀신이었을 수도 있고 노인네였던 거죠. 예, 정황상 보면. 어.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처리한.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약간 뭐 할머니가 미쳐서 이제 뭐 누렁이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 밥을 이제 먹으러 그냥 그렇게 약간 정황으로 뭐가 이어져서 읽히긴 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 누렁이가 할머니나 뭐 유령이거나 혹은 뭐 귀신이 고칼 누릇 같은 뭔가 처녀 귀신이거나 혹은 뭐 할머니의 뭐 미련이거나 이랬으면은 뭔가 좀 더 다른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여기 있는 할머니가 다 미쳐 버리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 그게 임팩트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아.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아쉽다. 원래 여기서 막 진짜 정신 나가서 미쳐버린 여자, 미쳐버린 할머니, 미쳐버린 사람 이런 거 쓸 때는 되게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쵸. 미쳤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게 근데 미친 이유가 한 가지 같아요. 아까 아들 얘기 나왔잖아요. 아들이 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들 얘기가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아들이 잠깐 왔다 갔더라 뭐 이 정도 나오고 처리가.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미치고 또 죽기까지 하고 인제 그랬던 건데 그게 인제 독자들한테 와 닿아야 되거든요. 아니 오죽했으면 좀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 자식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좀 그러니까 어필할 만한 사건들 아니면 어머니 아까 인제 옆골댁과 아들 간의 어떤 추억이나 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좀 다뤘으면 나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그만큼 안 와닿아서 이게 좀 임팩트가 적은 거잖아요. 하긴 저도 이게 아까 이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참 좋았거든요. 175 쪽에 이제 해야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오두막에서 홀로 살다간 실성한 어느 여인네와 그네의 아들 이야기다. 이때까지 좋았어요.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근데 흥미롭긴 해요. 옆골댁이 그렇게 죽고 나서 갑자기 진돗개 그 누렁이가 나오고 누렁이가 갑 누렁이가 그럼 그 사람이었나? 좀 이제 뭘 말하고 싶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약간 좀 아쉬웠다. 풀어내는 게. 그런 거죠. 전반부는 레전드였는데 진짜 이제 해야 할 이야기는 이 이전까지는 너무 흥미롭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정작 지금까지 인제 막 인제 한 본 게임이 딱 들어왔어. 근데 본 게임 딱 들어왔는데 열고 보니까 별 게 없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쉽네요. 그럼 아
존재. 근데 제목은 왜 존재의 숲일까요? 뭐 사실 뭐 별로 뭔가 이 내용과는 너무 추상적인데 존재의 숲. 예,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상 뭐 어떤 소설에 사실 뭐 그냥 제목을 붙여도 무난한 어떤 저거긴 한데요. 제목이 좀 애매하죠. 이 제목이 애매해요, 진짜. 존재의 숲 하니까 뭐 잡히는 게 없어요. 뭐야 이게? 너무 철학적인 존재의 숲? 근데 존재의 숲이 제가 다 읽고 봐도 왜 존재의 숲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제목을 또 자신이 어떤 강조에 의해서 떠안아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의미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려면 사실 이 뭔가 형식이 숲이든 아니면 이 이야기가 다 숲처럼 뭔가 나무들처럼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내용에서 숲 이야기를 통해서 숲의 어떤 속성 하나를 또 떼오는 것이든 뭐 숲에서 뭐 미친 여자가 나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런 설화 많잖아요. 뭐 음. 자신이 말 못하는 비밀을 대나무 숲 가서 아, 막 얘기하는 그쵸, 그쵸. 사실 그런 게 고전의 어떤 느낌이 왜 음. 강렬하냐면 음. 제가 뭐 어제 그냥 잠깐 생각해 보니까 왜 동화책들은 아. 왜 그런 어떤 진짜 옛날부터 뭐 몇백 년 전부터 있는 동화책들은 계속 전래가 될까? 아, 그쵸. 왜 이렇게 그러네요. 강력할까? 정말 강력한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동화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가장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어. 가지고 있다. 이런 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것을 좀 차용하더라도 음. 혹은 좀 다른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뒷꼬아서 이게 차용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는 그런 어떤 비밀이나 자신이 말 못할 어떤 서름,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대나무 숲을 통해서 들렸다가 그 대나무 숲에서 유령인지 누구인지 자꾸 그게 되돌아오는 뭔가 굉장히 괴기한데 그런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 뭔가 그런 어떤 계기도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좀 아쉬웠던 전반부는 참 좋았는데 본 게임 들어가면서 좀 저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작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나.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작품은 다음 또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